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 물음에 뒤를 돌아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우리 집이라며 손수 밥을 차려주셨던 어머니가 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 그게 민구가. 어머니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30년간 단단하다고 믿었던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스티브. 한국 이름으로는 신민국입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한국인이지만 제 여권에는 미국 국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죠. 사람들은 저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지만 쟤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가슴으로 낳아 길러주신 미국인 어머니, 그리고 핏줄로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한국인 어머니.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입양아가 아닌 세상 가장 큰 행운을 가진 아들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낯선 집 앞에서 마주한 거짓말은 제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의 말입니다. 어머니는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거짓말을 제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 묻은 비극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낯선 고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예상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인 스티브로만 살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저 서류상의 기록일 뿐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미국인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만 대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또 때로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제 곁을 지켜주셨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입양되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한국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 앨범 속에는 호박수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울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스티브, 이 사진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왜 엄마 아빠랑 머리 색깔이 다르냐고 매일같이 물었잖니.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호박수프를 끓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 뜨거운 냄비에 머리를 넣으려고 했단다. 엄마 아빠처럼 노란 머리가 되고 싶어서 말이야.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늘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두 분을 제 친부모님이라 굳게 믿고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제 머리색을 보고 놀려댈 때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스티브, 너는 한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어났단다. 너를 낳아주신 분들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 그래서 내 뿌리는 한국에 있는 거지. 아버지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마당에 있는 나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맞아, 무궁화란다. 저 아이도 한국에서 온 아이인데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잖니.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든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언제든 네가 원한다면 너를 낳아주신 분들을 찾아도 좋아.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이야기하렴. 오는 모든 것을 너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내가 너의 뿌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두 분은 저를 입양해 오실 때 일부러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 씨앗을 사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키우는 내내 마당 한편에 서서 무궁화도 함께 키우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을 자주 흥얼거리셨고 그 익숙한 멜로디는 어느새 제게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열린 마음 덕분에 저는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불편함이나 슬픔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잠시 맡아 길러주는 것뿐이라고 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존경할 수 없는 분들이었다면 저는 아마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미국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을 앞둔 저는 성인이 되었고 사회에 나가기 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늘 금발의 백인 친구들 틈에서 자라온 제게 대학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와 같은 검은 머리를 한 한국인 진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 있었고 우리는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진아를 집에 초대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진아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스티브, 혹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애써 외면해 오던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딱히 내가 태어났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어릴 때 기억도 전혀 없고.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어떤 곳인지, 너를 낳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지, 너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진아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한국은 정말 가난했대. 너무 힘들어서 자식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 스티브, 너도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만약 나를 버린 것이 맞다면 그 상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꺼내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미국 어머니를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티브, 네가 원한다면 엄마는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내 뿌리에 대한 기록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손을 먼저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 지금껏 저를 키워준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대화 이후 진아와 저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제 안의 두려움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고 배움과 경쟁의 연속 속에서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기억 속에서 다시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수.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미국 본사로 파견 근무를 온 저와 같은 검은 머리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처음 들어서던 날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영어로 인사를 건네기 전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양인이라고는 중국인 동료 2명과 저 이렇게 세 분이었던 사무실에서 저는 늘 의문의 동양인이었습니다. 스티브,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중국? 영화에서 너처럼 생긴 배우들 많이 봤는데 막 대나무 숲을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 말이야. 아니면 일본? 근데 일본인들은 너보다 체구가 훨씬 작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몇 번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짓궂은 질문에 지쳐 나중에는 그냥 대충 맞다고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나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니까 그들이 나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씨. 딱 보자마자 한국분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동양 사람을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그의 순수한 반가움이 저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회사 내의 다른 동양인 동료들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 뭉치면 더 큰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고 아시아에 대한 제 지식은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스시, 그리고 한국의 강남 스타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진수가 동양인이라는 유대감을 내세우며 다가올 때마다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가 한국어를 섞어 말을 걸어와도 저는 늘 모르는 척 영어로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업무로 인해 자주 엮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를 알아갈수록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치가 빨랐고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챈 뒤로는 일 외의 사적인 질문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간 자리에서 저는 참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진수 씨는 왜 미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나요? 내가 사실 아주 어릴 때 입양을 와서 한국에 대해 잘 몰라요. 남과 북, 그리고 김정은? 그 정도만 알아요. 혹시 아직도 한국은 많이 가난한가요? 가요. 미국으로 기회를 찾아온 건가요? 제 무지한 질문에 진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스티브 씨. 전혀요. 한국도 미국만큼이나 많이 발전했다고요. 나라는 작을지 몰라도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벌써부터 향수병이 와서 미치겠어요. 그는 맥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시끄럽게 떠들고 싶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인턴십만 끝나면 바로 한국 지사로 돌아가서 일할 생각이에요. 진수는 텅 빈 잔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국 물론 화려하고 대단한 나라이긴 하죠. 하지만 제게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저 남의 나라일 뿐이요. 스티브 씨에게 미국이 나의 나라인 것처럼 저에게는 한국이 나의 나라인 거죠.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나의 나. 저는 과연 단 한 번이라도 미국을 나의 나라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검은 머리에 한국인의 피를 가진 제가 과연 온전히 미국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진수는 인턴십 기간이 끝나자마자 회사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사장까지 직접 나서서 그를 설득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봤자 뭐하겠어요. 그 어디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스티브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국에 머무는 내내 하루에도 12번씩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꼭 다시 군대에 온 기분이랄까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고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낯선 것을 버텨내면서까지 여기에 머물 이유 저는 찾지 못했어요. 돌아가면 바로 결혼할 겁니다. 저를 기다려준 여자친구와 함께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과 기회를 모두 버리고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나라, 사랑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곳.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그 불씨는 점점 커져 제 안에서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음 분기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 갈 직원 3명을 뽑는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 지사 근무를 희망하던 미국인 동료 3명을 제치기. 저는 밤낮으로 매달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제가 가게 될 곳은 대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스티브, 이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건넨 서류에는 빛바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널 데려올 때 챙겨놓은 서류란다. 우리가 널 데려왔던 고아원이 바로 대전에 있었어. 아직도 그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니? 서류 한쪽 구석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내 어머니 성함도 적혀 있구나. 심이자. 성이 심씨인가 보구나, 스티브. 기록에 보면 너를 3살 때 맡기셨다고 되어 있네. 그때 어머니 나이가 22, 아주 어린 나이였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상 저는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기 전 한 번의 파양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맡게 된 것은 제가 6살, 한국 나이로는 7살 무렵이었습니다. 한 번의 파양, 그 4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외롭게 앉아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을까요?
저는 그 모든 서류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정말 멀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까마득한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나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그 어린 날에 내가 이곳으로 왔구나.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 저를 낳아준 나라, 한국이라는 사실 또한 기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안고 마침내 낯선 고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저를 덮쳤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고 저는 한국지사의 담당 매니저와 만나기로 한 역 앞 카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처음 보는 한글 간판뿐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나가던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을 붙잡고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저씨. 혹시 대전역 앞에 있는 이 카페요? Where is it? 제 어설픈 발음을 들은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제 얼굴과 제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뭐라고? 여가 대전역인디 카페가 한두 개여야지. 똑바로 말해봐, 총각. 아저씨의 호통에 저는 더욱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몇 번의 손짓 발짓이 오간 후에야 아저씨는 대충 감이 오셨는지 무심한 표정으로 턱짓을 하셨습니다. 딱 보니까 저기구만. 따라와. 나도 가는 길이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에 꾸벅 인사를 하고 아저씨의 뒤를 따랐습니다는 내내 아저씨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생긴 총각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말을 왜 이 모양으로 한대?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보고 통곡하시겠네. 이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겨.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하자 아저씨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됐어. 뭘 그런 걸 다. 잔말 말고 한국말 공부나 똑바로 혀. 알았어? 쿨하게 돌아서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안 사주면 아주 서운할 뻔했네. 그럼 나는 시원한 걸로 한 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유유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가는 길이 아니셨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시기 위해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 여자친구가 말하던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일까.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5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스티브 씨 되세요? 본사에서 오신다는 저는 플로라입니다. 플로라. 영어 이름이라 당연히 노란 머리의 미국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단발머리와 유난히 잘 어울리는 자그마한 체구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학생 정도로 보일 법한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저의 업무를 도와줄 한국지사 담당 매니저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근무할 지사를 둘러보고 이런저런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녀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플로라인가요? 발음하기 쉬운 한국 이름도 많을 텐데요. 아, 제 본명은 화정이에요. 꽃 화화에 뜨락 정정자를 쓰거든요. 본사분들이 화정이라는 발음을 너무 어려워하셔서 그냥 비슷한 뜻을 가진 플로라로 바꿨어요. 스티브 씨는 한국 이름이 뭐예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제 한국 이름은 신민국입니다. 제 대답을 들은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국이요? 미국이 아니고요. 저는 그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굳이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낯선 이국 땅에서 만난 한 줄기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준 사택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한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적막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으니 늘 어머니와 함께 살던 따뜻하고 활기 넘치던 미국의 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 발걸음소리 하나하나가 텅 빈 공간을 울렸고 그 울림은 제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게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바로 담당 매니저였던 아내 화정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질문을 핑계로 또 사적인 부탁을 핑계로 수시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찮고 불편했을 텐데도 그녀는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제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삿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거실에 서 있던 제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스티브 씨, 집이 너무 휑하네요. 바닥 청소부터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베란다에서 청소 도구를 가져오는 동안 저는 무심코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스티브 씨, 신발. 그녀는 마치 바닥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따, 깜빡했네.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제가 안 알려드렸네요. 어서요, 어서. 그녀는 제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보내고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신발 신고 집 안에 들어오는 건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어차피 집이 오래 비어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바닥이나 닦을까요? 바닥을 닦는다고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걸레로 바닥을 닦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닥을 왜 닦아요? 뭘로요? 제 어리둥절한 질문에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제 손에 물걸레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엎드려 텅 빈 집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쭈그려 앉아 손으로 직접 바닥을 닦는 그 낯선 경험 속에서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의 차가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청소가 끝나고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저는 고마움의 표시로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조리한 음식을 마주하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머나먼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그녀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는 꼭 찾아야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과연 아직도 대전에 계실까 하는 점이에요. 제가 대전 토박이라 잘 아는데 여기도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일자리 찾아서 이미 다 서울로 떠났고요. 수십 년 전에 사셨던 분이 그대로 계실지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단하기는 이르죠. 너무 걱정 마세요, 스티브 씨. 제가 있잖아요. 제가 꼭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과 진심 어린 눈빛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정은 제 일보다 제 어머니를 찾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스티브 씨,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해봤는데 예전 고아원 자리에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대요. 그런데 포기하긴 일러요. 시청에 아는 분이 있으니 이전 기록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해놨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서류에 적힌 낡은 주소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녀는 그 희미한 단서 하나로 과거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찾았어요, 스티브 씨.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못 찾았던 거예요. 지금은 행복한 아이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대요. 주소 보내드릴 테니 이번 주말에 당장 같이 가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 일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주말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과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을까? 혹시 아무런 기록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행복한 아이들의 집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자한 인상의 원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가지고 온 서류를 내밀며 제 이름과 친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제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인해 안경 너머의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심희자 씨, 그럼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잊겠어요. 제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 아이를 맡기고 나서 아이가 좋은 곳으로 입양될 때까지 저희 보호소에서 무상으로 일을 하셨어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그저 자기 아이가 떠나는 날까지 곁에서 돌봐주게만 해달라고 매일같이 사정을 하셨죠. 원장님의 이야기는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자기랑 같이 살면 아이 팔자가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보내더라도 아주 멀리 좋은 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원장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깝던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기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곳에서 일을 도우셨어요. 저 아또 그분이랑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나를 버린 엄마라는 원망 섞인 이미지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원장님은 제게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쿵쾅거리며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원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쩌죠? 희자 씨가 지금 당장은 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갑자기 생겨서 일주일 뒤쯤에 이곳 보호소로 직접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괜찮겠어요? 일주일.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를 만나는 데까지 다시 기나긴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영원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목소리는 어떨까? 나를 보면 실망하지는 않으실까?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그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 속에서 제 곁을 굳건히 지켜준 것은 화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물었고 일부러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지며 제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이틀 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플로라, 정말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뭔데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편하게 말해요. 제가 한국말이 너무 서툴러서 혹시 어머니를 만나는 날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해요. 제가 옆에서 통역도 해드리고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소로 향하는 차 안,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만이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 나이 든 여인이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동자처럼 새까맣고 속눈썹과 눈썹이 유난히 짙은 분, 살아생전 미국인 아버지께서 늘 제게 말씀하시던 매와 같은 눈, 그 깊고 짙은 눈매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소개를 받지 않아도 단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저를 낳아주신 제 어머니라는 것을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거나 감격에 찬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 앞에서 무언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류에는 민국이라고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그건 그냥 막 부르던 이름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한테 들었다. 스티브라고 부른다고. 그럼 나도 그냥 스티브라고 부를게. 그 더 편하겠지? 수십 년을 그렇게 불렸을 테니. 민국이라는 이름,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지어준 첫 이름.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름조차 차마 부를 용기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자 옆에 서 있던 화정이가 어색함을 깨려는 듯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스티브 씨가 어머니 모신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어색한 공기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먼저 제안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가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제 집에 모셔왔다는 사실이 꿈만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일주일 내내 연습했던 잡채와 미역국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접시에 미역국을 덜어드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그리고 생일날에 미역국을 끓여준다고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이 국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국물이 입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스티브, 미안한데 나 이거 더는 못 먹겠다. 어머니, 왜요? 맛이. 너무 이상한가요? 플로라 씨, 맛이 이상해요? 옆에 있던 화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먹는단 말이냐. 자식 버린 어이가. 네가 끓여준 이 미역국을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있겠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밥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작은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먼저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크게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 품에 안기자 한없이 작고 가냘팠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툰 한국말로 내뱉은 제 사과에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더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가.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너를 버리고 이 엄마도 평생을 버려진 채로 살았어. 미안하다, 내 아들. 어머니의 눈물은 한참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을 어머니의 슬픔과 죄책감을 가만히 안아드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제 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떼어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네가 차려준 밥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정말 고맙다, 아들.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은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저 화정이가 집 앞까지 배웅해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집이 여기서 꽤 머니 너희가 고생할 필요 없어. 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는 버렸을지언정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단다. 번듯한 내 집도 있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정식으로 너를 초대하면 그때 내 집에 꼭 놀러 오너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기다릴 테니 오늘은 그냥 혼자 가마.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의 배웅을 사양하시고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가 잘 살고 계셔서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어색한 침묵 속에서 화정이와 저는 함께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그녀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스티브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진짜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어머니 모실 때 저까지 눈물이 핑 돌았다니까요. 스티브 씨가 끓여준 그 미역국 한 그릇이 어머님의 수십 년 묵은 체증을 한 번에 싹 내려가게 한 것 같아요. 그녀는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티브 씨 같은 아들을 효자라고 불러요. 부모님께 지극정성인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늘 스티브 씨는 세상 최고의 효자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녀의 칭찬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느새 집안 정리가 모두 끝났는데도 그녀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씻고 나와서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꺼내자 그녀는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만 깜빡했네요. 하도 편해서 제 집인 줄 알았나 봐요. 그녀의 천진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딱딱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그녀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온통 화정이와 어머니 두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삶에 갑자기 나타난 두 여인은 낯설었던 한국 땅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화정이는 마치 제 그림자처럼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친어머니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스티브 씨,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께는 연락해 보셨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메시지가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님 댁에 찾아뵙는다고요? 그럼 선물을 사가야죠. 어머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제가 같이 골라드릴까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인의 정이 많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넘치는 친절과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게 그녀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인데 그녀는 왜 제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려는 걸까? 우리는 그녀의 제안대로 퇴근 후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고른다는 명목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분명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플로라,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플로라는 원래 모든 남자들한테 이렇게 친절해요? 제 질문에 그녀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상처를 내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동정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스티브 씨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이 그저 스티브 씨가 불쌍해서 베푼 동정심으로 보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과 상처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고 회사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저를 유령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어머니 댁에 찾아가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만 했습니다. 화정이와의 냉전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은 유난히 멀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없는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마치 제 마음의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과 단단해 보이는 대문. 그 풍경은 제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가볍게 덜어내는 듯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환한 미소를 지으신 어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아들. 오느라 고생 많았지.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오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집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식탁 위에는 마치 잔칫날처럼 온갖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이걸 다 혼자 준비하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 처음으로 집에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서 앉아라. 아직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느니라. 어머니는 제 밥그릇 위로 쉴 새 없이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음식들을 입에 넣는 순간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과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나를 보내고 어머니는 이렇게 잘 살고 계셨구나. 더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다가 어머니께서 문득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미국에는 다시 언제쯤 돌아갈 생각인 게냐? 대전에 계속 머무를 건 아닐 테고. 우선은 1년 계약으로 와 있어서 그때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머니? 아니, 그냥 가기 전까지 얼굴이라도 자주 봐두려고 그러지. 내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거든.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데 직원들한테만 맡겨둘 수가 있어야지. 혹시도 다음에 올 일 있으면 오기 전에 꼭 먼저 연락을 하고만 괜히 헛걸음하면 안 되잖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자리에서 일어서자 어머니는 남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저를 빨리 보내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라도. 아니다, 됐다. 손님한테 무슨 그런 일을 시켜. 얼른 가봐. 늦었다. 어머니는 제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저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쫓겨나듯 집을 나와 제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던 제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차키가 없었습니다. 아차, 차키. 너무 서둘러 나오느라 식탁 위에 키를 두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 꾸러미를 차 지붕 위에 올려 다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댁 대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에서 나오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정도 안 물어보시고 이렇게 집까지 빌려주셔서 이 은혜는 제가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집을 빌려줬다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까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심씨 뭘 놓고 아니 누구세요? 저 방금 전에 이 댁에 왔던 사람인데요. 제가 차키를 안에 두고 나온 것 같아서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들어와요, 총각. 그게 말이지.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씨가 입양 보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사는 꼴이 너무 초라해서 차마 보여줄 수가 없다고. 아들이 미국 부잣집에서 잘 사는데 자기 사는 모습 보고 마음 아파서 돌아가면 어쩌냐고. 지난주부터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딱 하루만 집 좀 빌려달라고. 우리 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한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내가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저는 그 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차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아주머니가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말을 건네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셨다. 그 따뜻했던 집도 푸짐했던 음식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던 그 모든 이야기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제 차가 세워져 있는 곳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밑이 푹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지붕 위에 올려두었던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도대체 왜? 차라리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저를 속여야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아들이었을까요? 그 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움,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어머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던 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흐릿한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 사람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지만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플로라.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나 있는 대로 좀 와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운전을 못하겠어서. 너무 힘들어서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화정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멈춰서서 엉망으로 울고 있는 저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조용히 쭈그려 앉아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조수석에 태우고 차지붕 위에 있던 음식들을 뒷좌석으로 옮긴 후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침묵 속에서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부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갔던 그 집 어머니 집이 아니었어요. 전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식당 사장님한테 하루만 빌린 거였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옳지 잘하네. 이제야 제대로 화를 내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마치 자기를 버린 엄마가 어떻게 마냥 좋고 고맙기만 하겠어요. 솔직히 그동안 스티브 씨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나라면 나를 버린 엄마를 원망부터 했을 텐데 스티브 씨는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런가? 아니면 미국 마인드라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에 어머님을 만나면 지금처럼 솔직하게 말해요. 왜 그러셨냐고. 나한테는 그런 거짓말 필요 없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두 분이 참 닮았네요. 힘든 거 아픈 거 꾹꾹 눌러 참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거 말이에요. 두 분 다. 더 이상 서로에게 아무것도 가릴 필요 없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당 사장님께 물어 알아낸 어머니의 진짜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화정이가 해준 말을 밤새도록 되새겼습니다. 솔직해지자.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자. 어머니의 집은 제가 어제 보았던 그림 같은 2층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낡고 허름한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지친 목소리.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를 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죄인처럼 한 손으로 황급히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조라고 작은 모습에 어젯밤 내내 들끓었던 원망의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큰한 아픔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린 손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다 알고 왔어요. 저는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좁은 공간,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얼룩져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미처 마르지 않은 빨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가장 높은 곳, 낡은 장롱 위에는 제가 처음 선물해드렸던 영양제 상자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움에 차마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엄마가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엄마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사는 집이랑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할게요.
더 이상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거칠게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안 된다. 감히 내가 어떻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를 길러주신 그분들께 그러면 못 쓴다. 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어. 힘들다고 생떼 같은 내 새끼 남의 손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내 인생을 발목 잡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안 될 말이다, 그건. 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럼 내 마음은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진 내 마음은 어떡해요? 미국 부모님을 영영 떠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배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힘들어하는 엄마 곁에 내가 있어주고 싶다는 거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친엄마가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엄마를 만나고 이상하게 자꾸만 엄마 생각이, 밥을 먹을 때도 좋은 걸 볼 때도 엄마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울면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더 이상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나를 보낼 때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알겠죠? 제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 발등 위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었을 겁니다. 보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단 하루도 저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을 어머니의 진심. 그날 저는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넓고 텅 비어있던 사택은 어머니의 온기로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깨웠고 저녁이면 어머니는 피곤해 지쳐 돌아온 제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국지사 본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본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국 본사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지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본부장님은 뜻밖에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티브, 자네 사정은 플로라한테 전부 들었네. 본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미국에서 온 젊은 친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만. 걱정하지 말게. 자네같이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놓칠 수 있나. 미국 본사 쪽에는 내가 잘 이야기해 둘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미국 일 잘 정리하고 오게. 저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택 문제도 걱정하지 말게. 원래대로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하는 게 맞지만 어디 사람 사는 게 다 정해진 규칙대로만 되나? 자네가 돌아와서 새로 집을 구할 때까지 어머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해 줄 테니 마음 푹 놓고 다녀오게나. 이제 우리도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계약은 계약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배웠던 제게 본부장님의 따뜻한 한마디는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함께 가시지 않겠냐고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3주씩이나 비울 수는 없느니라. 내가 나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는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건. 야, 그러니 나는 괜찮다. 어서 가서 내 미국 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리고 일 잘 마무리하고 오너라.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화정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의 일이 무색하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어머니를 잠시 부탁했습니다. 플로라,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엄마 가끔씩이라도 좀 들여다봐 줄 수 있을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스티브 씨, 그런 말 안 해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제 스티브 씨 어머니가 아니라 제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뭘. 걱정은 한 개도 하지 말고 편히 다녀와요.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귀엽게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지난 며칠간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국식 인사라며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잘 익은 복분자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길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없을 때 또 어디 가면 안 돼요. 나 또 버리면 이제는 정말 엄마 못 찾아요. 아니, 안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꼭 이 집에 있어야 해요. 약속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얼굴을 쓸어주셨습니다. 안 그럴게 내 아들. 엄마가 약속하마.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제 마음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가슴 한 구석이 어머니와 화정이라는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하게 데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미국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아 주셨습니다. 오, 내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게 된 이야기, 그분이 저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스티브, 역시 넌 현명한 내 아들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 한국 어머니께 지난 22년간 내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꼭 전해드렴. 이 엄마도 조만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한국에 한번 가야겠구나. 정말 잘 생각했다. 내 아들 정말 멋지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름은 화정이고 영어 이름은 플로라예요. 이름에 꽃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하고 온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 더 깊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다음에 미국에 올 때는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3명이서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 그리고 제 연인과 함께요. 제 말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벽에 걸려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늘 말했단다. 너는 분명히 언젠가 내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갔을 때 이방인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본인 스스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공부했던 거야. 한국말을 가르치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밤새 책을 읽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제 고국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기억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한국 어머니시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미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미국 본사에 서서 모든 계약을 정리하고 한국 지사 근무를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두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 그리고 제 사랑 화정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설고 서먹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채 1년도 머무르지 않았던 이 땅이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제 진짜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화정이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아늑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백에 그녀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잔뜩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스티브 씨. 혹시 미국에 숨겨둔 여자친구나 설마 아내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봤나? 거기서 보면 꼭 잘생기고 매너 좋은 남자들한테는 뭔가 비밀이 있더라고요. 진짜 없는 거죠? 그렇죠? 그의 엉뚱한 질문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한국인은 정이 많은 만큼 의심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몇 번이고 진심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이 통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안도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이번에도 화정이의 의심 덕분에 암을 비교적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님, 혹시 건강검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이번에 검진 받으러 가시는데 안 받으셨으면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글쎄다, 일하는 식당에서 재작년인가 언제 받았던 것 같은데 나는 괜찮다. 어디 불편한 데 하나 없이 아주 쌩쌩한 걸.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부모님이나 잘 모시고 다녀오너라.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병원에 확인해서 검진 결과라도 한번 볼게요. 피검사까지 다 하셨던 거 맞죠? 화정이의 집요한 질문에 어머니는 결국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셨고, 그렇게 반강제로 장인 장모님이 되실 분들과 함께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진에서 위암 소견이 발견된 것입니다. 화정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그로 인해 저희의 결혼식은 3개월 뒤로 미뤄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저희의 좋은 날이 미뤄졌다며 병상에 누워 계시는 내내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끝까지 너희에게 짐만 되는구나. 어렵게 잡은 길일인데 이 늙은이 때문에 다 망쳤으니 정말 미안하다 아가들아.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린 것은 며느리가 될 화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잖아요.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천만다행인걸요. 빨리 나으셔서 저희 결혼식 때 세상에서 제일 고운 한복 입으셔야죠. 설마 이 사람이 3달 안에 도망이라도 가겠어요? 그녀의 애교 섞인 위로에 어머니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이따 봐. 다행히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 뒤 열린 저희 결혼식에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 저희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또 한 분의 어머니가 먼 미국에서 날아오셨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길러줘 주신 어머니. 두 분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저 서로의 눈빛과 따뜻한 포옹만으로도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교감을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